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 비즈니스 10장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맡은 최재영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책에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스마트 경영과 특히 이 비즈니스적 전략을 같이 적용시켜 가장 최종적으로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막 강의하게 될 건데요. 이 스마트 공장이란 게 특히 이때까지 이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고 소비자들이 변함에 따라서 개인화라든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더 시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스마트 공장이고 어떤 기술들이 스마트 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더 강의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제조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 혁신이라든지 제조 관련 정보 기술 시스템 그리고 왜 스마트 공장이 나왔고 그리고 주요 기술의 스마트 공장 적용 사례들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그리고 제조 혁신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제조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조 실행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공장 사례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 혁신이 우리가 제조 스마트 공장에 먼저 알기 전에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팩토리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제조업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어떻게 더 발전됐고 거기서 제조 정보 시스템들은 어떻게 더 발전됐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조 혁신, 제조업들이 발전했을 때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 혁신 같은 것들을 먼저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들은 기술 중심이었어요. 기술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해서 제품이 혁신이 됐고, 기술이 어떻게 더 돼서 우리 프로세스 공정들이 더 발전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들어갔냐? 비즈니스 모델까지 새롭게 더 확장되는 개념까지도 이 제조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기술 중심으로 인한 제품 혁신, 제품이 더 발전되는 거죠. 거기도 공정 혁신, 만들어지는 공정들에 대해서, 뭐 납품하는 공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출력되는 공정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혁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만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만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까지도 전부 다 제조 혁신의 과정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산 제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구매하고 판매하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가치사슬 측면을 전부 보면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지 맞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생산 제조 활동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사슬은 그 제품이 원재료가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고 고객 관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계를 하는 것들이 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조 활동에만 바라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구매, 판매, 서비스랑 연결 다 되기 때문에 생산 제조 활동은 우리 비즈니스 전체 가치사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조 분야도 생산 분야도. 그래서 따로 떼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제조 혁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먼저 알려두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 혁신이 이런 개념이구나. 와 정말 그냥 공장에서의 제품이 새로 나오거나 공정이 더 좋아지거나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혁신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생산 제조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나왔냐면 제 생산 제조 활동 분야만 예전에는 떼서 봤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가치 사슬의 통합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산 제조도 우리 가치 사슬에 연관되기 때문에 다 같은 고려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제조업이
그리고 제조 정보 기술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8세기였어요. 18세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증기기관이 제일 먼저 발전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서구에는 이미 그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구에는 이미 증기기관 발전돼서 막 자동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늦다 보니까 그때 우린 영종조 시대였거든요. 18세기. 그래서 실학사상으로 농업이 중요하다, 상업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80년대 들어오면서 18세기 넘어서 80년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공장이 자동화, 정보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알게 됐고 우리가 제조기업 사무환경도 정리해서 시스템화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MIS 개념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 공장이 자동화되고 정보화가 적용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인 MIS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 개발과 설계 부분에서는 CAD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CAD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에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CAM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 환경도 도입됐단 말입니다. 그 컴퓨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공장 자동화랑 정보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뭐 CAD, CAM, CAPP, MRP 이런 기술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뭐 자재 소요 계획 MRP라든지 이런 플래닝도 더 중요해진다. 왜? 자동화 정보화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시스템 통합 기존에는 우리가 뭐 자재를 소유하는 계획, 생산을 계획하고 운영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이 중요해서 도입됐다면 90년대에는 그런 것들이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생산성을 올려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과 생산성을 올려보려는 시도가 가장 많았던 시기고 이때 우리 컴퓨터 통합 제조, CIM,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컴퓨터를 통합한 제조가 개념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 이때 그 Y2K,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공장 분야에 우리 제조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제조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렇게 90년도에는 이제 생산성, 통합과 생산성이 제일 화두였고요. 80년대는 자동화, 정보화, 공장의 자동화 정보를 해보자. 그리고 90년대는 통합해보자. 생산성 올려보자. 그리고 2000년대에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생산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 그래서 실시간 수집. 2000년대에는 실시간 수집해서 관리하자. 그게 바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e-manufacturing, new-manufacturing 이런 걸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넣어보니까 2000년대 초기에 현실과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 시스템은 사람이 완전 필요 없이 완전 자동화했어요. 근데 현실과 왜 다르냐?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센서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모든 기술적 미성숙을 사람한테 너가 해, 너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작업자한테 피로감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실시간을 수집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이라서 완전 자동화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현실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미성숙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기술들이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들이 인터넷 기술들이 네트워크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컴퓨터는 뭘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컴퓨터 그런 것들은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로 발전했고 기기끼리는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IoT 기술.
거기다가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SO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연결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당연히 암호화기술은 들어가겠지만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런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생겼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성숙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그리고 제조기술, 요거 두 개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 생겨났고, 이게 제조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 왔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술들도, 앞에서 들어본 기술들도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가장 선진화적인 이런 제조 정보 시스템과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까지 생기게 됐고, 거기다가 제조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제조업과, 여기서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제조업과 제조 정보 시스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GDP 기준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 제조업 비중은 31%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9%, 일본은 21%, 중국은 31%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GDP 산출하는 명목부와 같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엄청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큰 거는 이 제조 패러다임을 적절히 따르기도 하고 선도하기도 한 혁신의 결과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독일도 사실 높거든요.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도 EU에서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제조업에 대한 분야를 무시하거나 놓쳤을 때는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지금 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제조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제조 혁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조 혁신은 우리가 이제 제조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그리고 제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었다면, 이번엔 제조 혁신에 대한 전체적으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조 혁신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 그리고 대표되는 기술 중심의 변화였지만,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중심 변화가 아니라 이 기술과 방법론까지 모두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는 기술만 중심적으로 변화됐다면, 2차 산업혁명부터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론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업 요소를 정량화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테일러주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작업 요소를 정량화해서 관리하겠다. 미국에서 매우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 조립 작업.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한 대량 생산이라든지 혁신적으로 인적 자원, 사람들이 관리하는 경영에 대해서 방법론인 포디즘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기술들만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2차 산업혁명부터는 어떻게 됐다? 방법론까지 생겼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냥 관리하면 안 된다. 작업 요소를 정량화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동조립 작업 같은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인적 자원 경영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해진 2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 제조 혁신의 시초가 됐어요. 포디즘, 테일러주의.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작업 요소를 정량화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그리고 대량 생산과 인적 자원 경영 이런 것들이 테일러주의와 포디주의를 말하는 것들이 우리 2차 산업의 원동력이 됐고 이게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제조혁신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가장 시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혁신의 원동력이 어떤 거였다면 첫 번째가 생산 시스템이에요. 생산 시스템이 변화하고 발전한 거죠. 제조혁신이라고 말한 거는 기술 중심일 수도 있고 방법론 중심일 수도 있지만 제조혁신이라고 말할 때 생산 시스템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들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론을 볼 때 제조혁신 외에도 생산 시스템의 발전도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니즈는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데 물량 변화에 대해서 이게 대응이 취약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물량 대응 컨베이어 벨트는 대량 생산에는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물량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면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물량 변화에 대응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유연성 있는 셀 형태, 어떤 기본 구분 형태, 셀 형태, 모듈 형태로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그런 것들로 생산 시스템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가 더 추가된 게 저스트 인 타임, JIT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도요타사에서 많이 나왔던 예거든요. 뭐 안 들어보셨으면 후에 뭐 경영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무조건 나와요. 저스트 인 타임,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이 생산 방식을 통해서 노동력, 사람들, 우리 직원들을 이용하는데 유연화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 통해서 다기능공화, 기능을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직무만 구분한다. 그리고 구분을 좀 더 넓은 직무까지 하게 한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산 라인도 U자형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생산 라인을 넓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기존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이렇게 물품이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쭉쭉쭉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 시스템이 변화된 거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더 생산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냐면 가공, 물류, 제어 과정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뭐 가공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작 기계 CNC 기계라고 하거든요. CNC 여러분들 밀링하고 이 모양에 따라 따주는 거 그리고 물류 저장 이런 것들을 하면 무인 운반차 그리고 저장 창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FMS라고 하는데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여러 종류의 작업을 동시에 순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기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물류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무인 자동차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동 창고도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조금 쉽고요. 거기다가 추가된 게 기계 모듈 이런 것들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재구성 생산 시스템까지 변화하고 발전됐기 때문에 제조혁신의 원동력으로 생산 시스템이 첫 번째로 꼽히는 거죠.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컨베이어 방식이었던 거를 셀 형태 생산 시스템 두 번째로 그 저스트 인 타임 기본으로 노동력을 더 유연화시켜서 직무 구분도 완화시키고 거기다가 생산 라인도 좀 더 개인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기술적으로 완성시켰고 거기다가 유연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작업물을 동시에 순서 없이 생산할 수 있게도 가능하게 했고 기계 모듈까지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산 시스템에서 변화가 되면서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제조혁신의 원동력. 그래서 제조혁신은 포디즘, 테일러주의에 대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생산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이 첫 번째란 겁니다. 두 번째가 정보 시스템이에요. 생산 시스템도 발전했지만 이 제조 혁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들, 제조 현장에서 쓰는 정보 시스템들도 발전했단 말이죠. 기존에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우리 가치 사슬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제품이 들어오면서부터 원자재가 들어오면서부터 제품화돼서 나갈 때까지 모든 가치 사슬을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 시스템이란 게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 경영이 있으면 그 기업 경영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요 기업 정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전사적 자원 관리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잠깐 빨리 지나갈게요. 두 번째가 SCM이에요. 공급 사슬 관리. 공급에 관한 사슬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CRM,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사실 운영 통제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수준에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 사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고객 관리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운영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운영 통제 수준에서는 운영하고 통제하는 수준에서는 ERP, SCM, CRM 정도가 정보 시스템을 운영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영 통제 부분은 사실 제조업 혁신이라고 보다는 정보 시스템 전체 분야에서 보시면 좀 더 전체적으로 이 전체 자원에 대한 관리와 공급 사슬, 공급에 대한 관리와 고객들에 관한 관리는 전체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좀 더 고객 분야, 공급 분야, 자원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당연히 다 필요하죠. 전사적 자원, ERP, SCM, CRM 다 필요하지만 제조업일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잖아요.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그래서 제조업일 경우에는 생산 라인에서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또 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들어봤던 건 ERP, CRM, SCM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조 혁신 분야에서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해서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런 도입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제조 현장 있죠. 제조 현장에서 가장 하위 단계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품 수 그리고 공정 처리된 제품에 대한 내용들 이런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상위 단계에서 활용하려고 인공지능 분석하고 AI 통해서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능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실행 시스템이 이 제조 현장의 하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제조 실행 시스템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조 환경에서는 정보 시스템이 변화했고요. 생산 시스템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 혁신이 일어났고 제조 혁신을 통해서 이런 제조 혁신의 포디즘, 테일러주의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법론들은 쭉 발전되었고 거기서 좀 더 제조 혁신의 원동력이 됐던 거는 생산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의 도입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들이 좀 더 발전돼서 많은 분야에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제조 분야에서도 MES라는 게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 환경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제조 분야에서 이 제조 전체적인 환경에서도 사실 제조업 인구가 출산율 이런 것들이나 고령화 때문에 제조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다가 숙련공들이라고 하잖아요. 숙련공들, 기술공들의 나이들도 계속 많아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중국, 인도 보시면은 훨씬 더 우리보다 탄탄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 더 사회는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에너지 형태들도 기존에 화석 에너지가 중요했던 것들을 보면은 지금 완전 환경 에너지들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가 더 일어나니까 좀 더 해결책을 더 발견해야 된다. 어떤 기술적으로 좀 더 해결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더 요구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공들의 노하우라든지 전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하는 시스템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생산 인구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 생산 인구는 감소하는데 숙련공도 노쇠화되는데 그 숙련공들의 노하우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좀 더 우리도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여러분들 제조업 가고 싶어요? 제조업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직에 대한 생산직 업무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대한 공동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소비 문화, 저임금 제조업, 서비스업 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구조의 가장 중요한 업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제조업에 대한 그 취업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조업 진짜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시면 별로 안 하고 싶다는 거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제조업 그 업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쓰기보다는 외국 사람 쓰고, 너무 잘된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그 노동 가치가 아예 하락돼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더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더 빨리. 시장은 어때요? 시장을 보셔도 우리가 수요하는 소비자들을 보셔도 기존의 그 제조업들은 대량화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량 맞춤형, 거기다가 더 발전해서 개인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도 생산을 하고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제조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생산 방식에 대한 지능화가 필요하고 기기와 데이터들에 대한 연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환경도 이렇게 심하게 변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 환경이 변화되고, 특히 우리 앞에서 배웠던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뭐 수력, 증기기관, 공장 기계화,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ICT랑 제조업이랑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 제조업에 대해서 뭐 기술들이 발전됐고 방법론들이 발전됐다면 여기다가 ICT가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기들이랑 생산 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상호 소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최적화요? 기술이 진보돼서 공장이 스스로 생산을 하고 가장 좋은 돈을 그 제품이나 부품을 아끼는 형태로 스스로 생산을 하고 가장 소비자에게 가장 맞는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정을 통제하고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고 작업장 안정을 관리까지 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과 ICT 기반의 제조업이 융화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왜 제조업이 중요하냐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전까지는 서비스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첨단 제조업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첨단 제조업. 이게 서비스업 중심의 시장 중심이 첨단 제조업을 놓치고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선진국들은 첨단 제조업이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구나. 누구들? 중국, 독일 이런 업체들이 국가 위기에 강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고, 거기다가 미국도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 리쇼어링 장려했다는 거죠. 리쇼어링이 뭐라면 해외 진출한 기업들 돌아오라고. 우리가 법인세 낮춰주겠다. 많이 도움을 주겠다. 거기다가 제조업 혁신 허브 증설하고 제조업 기술 전략, 제조업 혁신 연구소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심했죠. 제조업 부문에서 보호무역까지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 정책까지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에서 2억 유로씩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인건비라든지 그 해외 생산분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프쇼어링을 많이 권유하게 됐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조업을 좀 더 르네상스 시키기 위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시켰고,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완화까지 해주면서 자국으로 불러들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조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이제는 옛날 제조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대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해서 이 제조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제조 혁신, 제조 시스템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들과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제목인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기술까지, 어떤 공장까지 전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